안녕하세요, 오토카 매거진입니다. 우선 자꾸 기존에 진행하던 영상을 진행을 못하고 여러 이슈들 때문에, 그리고 본질을 흐리게 되는 글들에 의해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제 채널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의 긴 영상으로 딱 끝내면 거의 다시 내용을 재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오닉5와 테슬라 사이에서 많은 분들께서 오가는 얘기와 마치 정치적인 진영 논리 같은 식의 얘기가 오가기 때문에 사전 계약표를 보기 전 테슬라가 추구하고 있는 환경 및 왜 스탠다드 모델을 아예 삭제시켰는지, 그리고 사기꾼이다 뭐다 이런 얘기가 국내에서 나올 필요가 없는 이유, 그리고 아이오닉5가 보여줄 모빌리티 시대의 시작점과 이로 인해 달라질 현대의 모습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너도 뭐 현대 프렌즈의 댓글 부대나 뭐 지원을 받았니? 이런 말 정말 아니에요. 기존 영상에서 내연기관은 현대가 잘못된 거 사실이라 하고, 같은 직분사 엔지니어도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했다가 스마트 스트림 엔진으로 무언가 반전을 꾀하려다가 기존 GDI 엔진보다도 못하게 된 그런 이유 등 정말 했던 말이나 하고픈 얘기들이 많지만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아쉬운 건 아쉽다고 말했고 좋은 건 좋다고 말했고, 다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그리고 공부해서 이해한 선에서 보다 쉽게 풀이하여 정보를 제공하려 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타 채널을 보면 공학 출신 채널보다 진짜 연구원 일부터 엄청나잖아요. 그런 지식에 향연이 넘치는 분들과 제가 견주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죠. 다만 이것을 제 나름대로 이해하고 미래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여주려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논쟁이 되는 게 이깟 V2L이 뭐라고, 즉 V2G던 양준일의 V2던, 이미 해외에서 한 것, 그리고 우리가 무시하는 쪽발이라고 하는 일본이 먼저 선보인 그 기술을 갖고 뭐 대단하다고 어쩌고 저쩌고냐. 테슬라 봐라. 샌디 몰러 할부지가 테슬라 분해에서 세계 최고 엔지니어 출신의 얘기를 들어봐라. 절대 테슬라 못 따라온다. 근데 저런 아류작을 왜 빨아주냐. 최근 다 채널들 비슷하게 말하고 다루는 거 보니 너 또한 현대 마케팅에서 압력 들어서 그런 거냐. 네, 정말 압력이라도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진영 논리같이 테슬라와 현대 이 두 가지 관점으로만 보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 마치 아이폰과 갤럭시 싸움을 보는 듯한 그런 그림이죠. 아이폰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세계 3위의 LG폰은 해외 마케팅사의 말만 듣고 임원들을 모두 해외 임원으로만 하고 영어로만 소통하게 하다가 초콜릿폰으로 흥하다가 초콜릿처럼 녹았고요. 스타텍과 레이저폰으로 세계 유행을 선도하던 모토로라 역시 그 영광을 뒤로 한 채 초라하게 사라졌다가 레이저, 폴더블 폰을 내놨어도 다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삼성,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옴니아, 스타크래프트가 된다라고 하면서 옴니아를 내놨다가 털렸죠. 탈탈, 곡식 털듯이 말이죠. 그 이후에 옴니아2, 당시 애플 아이폰은 2등 기업인 KT 전용으로만 나왔고 옴니아2는 SK에서 주력으로 밀었던 품목이죠. 진짜 저거 샀다가 SKT 매장에서 진사까지 부려봤거든요. 여튼 삼성이 곧 무너질 듯이 까였고 이제 삼성은 끝났다 했지만 아이폰을 오마주한 듯한 진짜 동그라미 홈버튼이냐 사각의 홈버튼과 소프트웨어 차이만 나는 국산 아이폰을 내놓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성공하고 지금 세계에서 양대 산맥으로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탈옥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당시 HTC에 그 플립 시계와 합쳐진 날씨 위젯이 마음에 들어 그걸 해보고 안드로이드에 있는 통합 코덱과 여러 기능들을 다 넣어봤을 때 버벅였던 당시 아이폰 4의 모습은 저에게 흑백이 아닌 각 제품마다 선택과 집중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준 거였죠. 즉 앱등이라고 들었던 제가 까풀을 벗고 좀 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던 계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에 대한 최적화된 제품들을 선택한 만큼 후회가 없다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쓸데없이 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처럼 후발주자였던 갤럭시가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양대 산맥으로 우뚝 올라선 만큼 현대 전기차 아이오닉이, 폭스바겐과 아우디 전기차 시리즈 및 포드 머스탱 GT냐 앞으로 나올 각 제조사의 전기차들이 이렇게 각광받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얘기죠. 이처럼 각 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와 환경, 문화가 다르고 그 결과물이 제품으로 나오기에 나에게 맞는 기능과 선호도 높은 것을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고, 서로들 생각하는 그 가성비나 최고의 기준점이 다 다르기에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는 얘기는 본인 만족에 가장 크게 달려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오닉5의 V2L 기술이 주는 당장의 혜택 또한 생각보다 크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부터 추구하는 방식의 차이를 좀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테슬라의 강점 무엇이 있을까요? 왜 해외에서 유명한 엔지니어나 프로세싱을 다루는 사람들이 타사는 테슬라와 이미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선 전기차에는 엔진과 프로펠러 샤프트 등 내연기관보다 부품수가 더 단조로운 것이 사실이지만, 중요한 건 내연기관보다 훨씬 좋은 프로세서 및 데이터 처리를 감당하고 갑작스러운 순간에 재부팅이 된다고 해도 그 찰나에 바로 다시 부팅이 돼서 활성화시켜야 하는 리부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사양의 전자부품들이 들어가죠. 특히 직접 설계한 회로기판과 칩셋의 오토파일럿 기능에 한정하여 처리 능력 성능은 벤츠의 프로세싱 성능보다도 6년이란 차이가 발생하고, 타사의 완전 자율주행용의 컴퓨터와는 약 10년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즉, 예를 들면 자체적으로 AP칩을 개발하고 있는 애플의 iOS 구동 칩셋의 소프트웨어 구동 성능이 안드로이드 초창기에 나와서 구동 성능 테스트를 할 때 종합평가 점수로서 당시 안드로이드와 iOS 기술 차이가 이만큼 난다라고 한 얘기와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되죠. 수익률 면에서는 자체 개발이 훨씬 이득입니다. 그렇다고 타 제조사에서 차량용 OS를 새롭게 개발한 만큼 여유가 없고, 테슬라와 루시드, 나오지도 않은 니콜라를 제외한 타 제조사들은 내연기관과 같이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까지 설비를 늘려가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대로 구색을 맞출 수가 없고, 사이버 테러 공격 등 해커들의 공격에 대비한 보안성 문제도 있기에 향후 차량용 OS는 각 제조사마다 독자 규격으로 가기보다는 스마트폰 소프트웨어처럼 대표적인 규격으로 정의가 될 듯 보이는데요. 유럽은 차량용 OS, 오토모티브 오픈 시스템은 폭스바겐과 도요타의 아레나가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미국은 라이다를 이용한 완전 자율주행으로 유명한 웨이모와 전기차 넘버원 테슬라처럼 IT 분야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기반으로 자체적 개발하는 방식이고요. 중국 역시 미국과 유럽에서 견제하는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본 틀이 있는 방식의 중국 각 제조사마다의 특색을 넣는 방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전에 일론 머스크 형이 자사의 OS를 내줄 생각이 있다라고 말한 이유 역시 타사들이 차 판매 대수에 비해 엄청난 개발비를 감당하면서 소프트웨어 기술 및 최적화를 하려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판매 방식으로 인해 완성차 업계와 공존하면서 더 안정적인 수익률을 가져가려는 게 아니냐라는 계산이 있던 부분이죠. 이미 웨이모가 사용하는 방식의 FCA 그룹과 타타모터스의 제규어 볼보가 사용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벤츠는 테슬라처럼 터치 패널과 지문 보안이 더 강화된 시스템으로 새로운 MBUX를 탑재한 신형 S클래스와 C클래스를 출시를 했고요. 그 디자인과 UX, 사용자 경험과 UI 환경을 보면은 그동안 보수적 성향을 띠면서 새로운 안전주행이나 기술을 선보인 것과는 달리 상당히 미래지향적 성격을 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이로써 벤츠 역시 테슬라처럼 독자 규격의 자신들만의 스타일로 빠르게 모빌리티화를 선보이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벤츠뿐만 아니라 보시, 콘티넨탈, ZF 모두 엔비디아와 자율주행 부분에서 손을 잡고 있는데, 문제는 2년 전에 나온 모델 3의 테슬라 자체 아키텍처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을 샌디 몰로는 지적을 했죠. 이것만 봐도 테슬라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은 자율주행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센터페시아 위쪽에 15인치 가로 디스플레이 하나로 모든 것을 조작하는 방식을 선보이고 있고요. 너무 휑하다 싶은 당혹스러울 정도로가 느껴지는 인테리어는 자율주행에서 기반하는 보다 넓은 활동 범위나 디스플레이 하나에서 멀티미디어를 즐기거나 하는 방식을 제공한다는 거죠. V2L을 예전 모델 3가 나오기 전에 테슬라에서 제공한다 했다가 안 됐고요. 모델 Y 출시 때 이번 모델 Y에서 제공한다 라고 했다가 결국 또 안 했고요. 플레이드에서 있나 싶었더니 역시나 없었죠. 사실 V2L이 아닌 V2G를 지원한다고 했던 건데, 이미 모델 3를 내놓기 전에 이 V2G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차량 분해를 통해 확인이 되었고요. 테슬라가 개발을 못한 게 아니라 어떤 책임의 소재나 책임 논란 및 주행거리에 미치는 영향 등 무언가 복합적인 것이 완전하지 못하기도 하고, 스페이스 X 사업과 스타링크 등 테슬라 차량과 연계해서 무언가 할 것이 보일 수도 있고요. 왜 이미 다 해놓은 것을 적용을 안 시키는지는 좀 의문이 드네요. 혹시 다른 추론이나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부탁드리고요. 여튼 테슬라는 자율주행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믿고, 게다가 라이다를 활용하는 것이 아닌 고성능 카메라와 레이더 그리고 초음파 센서로 더 저렴하게 자율주행을 접목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히려 라이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뇌처럼 학습하는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분석, 그리고 이 데이터 분석과 각종 사고에 대한 것, 도로 상황에 따른 어느 바퀴의 접지력이 얼마큼 일었었다라는 이런 데이터까지 기조해서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테슬라 측의 주장이고, 이에 전 세계에서 수집한 자율주행 데이터가 35억 킬로미터의 분량에 달합니다. 엄청나죠? 뭐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후에 시간이 나면 더 설명하도록 하고요. 아이오닉5가 추구하는 모빌리티는 바로 전 영상에 테슬라와 다른 방향성이 드러나 있으니 여기선 아직 완전히 옵션에 대한 가격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진 않았지만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대충
가격표를 본다면 확실하게 테슬라와 추구하는 것이 다른 점이 보입니다. 출시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실체가 나온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자료나 프로맨, AP 칩셋이나 GPU의 퍼포먼스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은 할 수 없으나 그런 데이터 처리 능력 같은 부분은 아무리 못해도 최소 6년 이상 차이가 질 것이기에 현대 측도 물론 이런 점을 알겠죠. 그래서 가격 옵션표를 보면은 V2L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이에 커스터마이징 옵션 품목에 실내 V2L이 있는데 이는 외관에서 제공하는 V2L이 기본이라 하는 것이고 실내에 꽂을 수 있는 이 V2L은 커스터마이징 옵션으로 제공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것을 따로 빼서 제공함으로써 기본 단가, 기본차 가격을 최대한 낮추려고 한 점이 보입니다. 그리고 70kW 전륜 모터 즉 일렉트로닉 사륜을 제공받으려면 상위 트림에서도 옵션으로 추가해야 한다 이런 거죠. 익스클루시브와 약 500만원 차이가 지는 것을 감안한다면 현대차의 전설의 검 아니 H트랙이 약 180에서 200만원 사이로 제공을 하는데 물론 모터 하나 가격이 이 정도이지 않죠. 왜냐면 테슬라 모델 3만 보더라도 후륜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트림과 롱레인지 4륜구동 트림과 차이가 약 520여만원이 차이가 나니까요. 차라리 5,950여만원 정도로 프레스티지 트림을 맞춰놓고 그 안에 전륜 모터를 포함시켜서 4륜으로 제공했으면은 진짜 뭐 AP 칩이 딸리던 GPU 칩이 딸리던 그게 뭐던 간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생각보다 큰 이슈가 되었을 텐데 특히 자국민들에게는 많은 이점이 되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그냥 까놓고 말해서 지금 프레스티지와 익스클루시브에서 차이나는 부분은 친환경으로 한 각종 암레스트 도어 트림, 스티치, 페인트, 카펫과 카메트 등 전방 충돌 방지 보조와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와 안전하차 보조, 드라이버 프로필과 연동돼서 운전자만의 성향에 연동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내비게이션 연동 ACC, 제네시스에 있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와 외장의 보급화 부분과 거실 개념으로 편하게 쉴 수 있게 제공한다는 릴렉션 컴포트 시트와 운전자 메모리 시트와 무드 등 ECM 룸밀러와 무선 충전, 디지털 키 하이패스 시스템과 레인 센서 그리고 보스 프리미엄 8개 스피커와 외장 앰프가 있겠네요. 이전 영상에서 V2L에 대한 것을 설명하면서 정말 괜찮은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했는데 옵션 네 뭐 이러지 않을 거라고는 예상 못한 건 아니잖아요. 혹시나 싶어서 그 기대감을 가졌는데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그놈의 레인 센서랑 ECM 룸미러랑 하이패스 시스템 같은 거는 이제 진짜 기본으로 넣어줘도 되지 않나요? 그리고 드라이버 프로필 연동 ACC 같은 경우 마치 차량이 딥러닝을 통하여 테슬라나 포드의 새로운 딥러닝 방식 같은 운전 습관이나 형식을 제공하는 듯한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ACC의 거리 설정이나 반자율주행할 때 세팅을 드라이버 1, 2, 3로 이렇게 있으면 각각 설정해 놓은 방식으로만 그 세팅을 맞춰준다는 거고요. HDA2나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이런 반자율주행 옵션은 솔직히 테슬라 900여만원을 더 주고 하는 자율주행 말고 일반 오토파일럿에서도 못 미치는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고요. 오토파일럿 여러 사고 사례에서 그 진가가 좀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후방 카메라로 50m를 감지하는데 정차 상황에서 후방 차량이 정차를 하지 못할 것 같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돌진한다 그러면은 슬슬 옆에 갓길 공간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추돌 직전에 피하는 사례들이 많죠. 그렇다고 해서 아이오닉5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닌 이런 옵션들의 이점들은 솔직히 테슬라 물론 모델 Y가 아니고 모델 3겠지만 롱레인지 4륜구동의 오토파일럿 이 두 가지가 대표하는 것인데 5,999만원에 제공을 하고 아이오닉5 프레스티지 트림과는 150에서 200여만원이 차이가 난다는 점이 좀 많이 아쉬움으로 다가와서 그렇습니다. 설사 일렉트릭 AWD를 일반 내연기관 H트랙 금액으로 제공한다고 해도 모델 3와 가격이 같죠. 이중접합 차음유리 테슬라 이번 국내에 출시한 모델 3에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이오닉5에도 1열과 2열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히트펌프 역시 둘 다 적용이 되어 있죠. 전동 트렁크 역시 같고요. 다만 테슬라를 비견해서 얘기하기보다 제네시스 전부터 저는 제네시스 GV70이나 G70의 이중접합 유리를 1열만 기본이 아닌 1열과 2열에 기본 제공하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했지만 이는 아이오닉5에 그렇게 적용한 점 나름 조용한 실내에서 외부 소음이 많이 들릴까봐 신경 쓴 모습이 보이고요. 제네시스에는 다 적용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튼 기타 옵션표는 컨비니언스나 컴포트 1, 2, 플러스 플래티넘, 파킹 어시스트 등 이런 것들은 정확한 옵션표 가격이 측정이 되고 가격 자체가 나오면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걸로 하고요. 아이오닉5 사전계약 가격표를 보고 느껴지는 게 내연기관과 테슬라 같이 완전 전동화 같은 심플함 사이에 위치한 포지션을 가져가서 나이 드신 분들도 큰 이질감 없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 그리고
실내 레이아웃도 혁신이 보이지만 그 혁신이 생활 패턴을 바꾸는 작은 변화 속의 혁신인 점, 이런 것들이 테슬라와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인 게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이 옵션표에서 느껴지는 게 굳이 OTA 자동 업데이트를 빼고 간단한 블루링크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나 그런 방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끝내는 이유 역시 전기차로서의 반자율 주행이든 일반 주행이든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한 후에 인프라가 확충이 되고 테슬라의 리프레시 모델에서 보인 것처럼 외관에 큰 변화는 주지 않고 업데이트 위주로 하는 방식을 제공하려고 빼놓은 듯 하죠. 한간엔 테슬라 모델 Y 스탠다드 트림이 빤스런했다, 와 아이오닉5가 나오니 그냥 빤스런했네 라고들 하지만 이거는 좀 너무 멀리 간 거고요. 일론 머스크가 항상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에 대해서 주행거리가 너무 짧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했었고, 아무래도 아이오닉5가 나온 상황에서 가격 대비 점이 약간 부족하다고 느꼈을 가능성도 있기에 판매에 아예 없애기보단 다른 방향으로 개선해서 다시 업데이트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아이오닉5의 아쉬움도 많지만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기엔 좀 그렇고요. 현대차에게 지금 중요한 셀링 포인트 자체가 자율주행도 아니고 무선 업데이트도 아니죠. 두 가지를 뽑자면은 1, 2열이 앞뒤로 움직이고 센터 콘솔의 움직임과 함께 앞으로 나올 미니멀리즘이나 커스터마이징 및 차량용 캠핑빔을 쏠 수 있는 화면 등 많은 파생용품과 함께 V2L 기능, 이 두 가지가 셀링 포인트죠. 물론 테슬라보다 더 큰 공간감과 익숙함 및 AS 센터 역시 큰 장점이죠. 그리고 보급률을 3, 4년 내에 많이 높이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기에 이는 정부에서도 나라 정책의 입장에서도 밀어주고, 아니 밀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기아 전기차 CV와 제네시스 GV60, EG80 등 전기차 보급률에 있어서 앞서는 모습을 통해 아시아 시장에서는 넘버1을 차지하겠다라는 포부가 깔려있는 거죠. 가격 측정에서도 너무 낮게 하면 내연기관과의 간섭이 생기고, 그렇다고 모든 첨단 기술을 다 때려넣기엔 향후 출시될 아이오닉6와 더 고급형의 전동화를 이루게 될 제네시스 및 벤츠만큼 혁신성을 보이겠다 하는 G90 풀체인지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어 가격표를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고요. 구매 포인트는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 좀 더 작은 차체와 실내 거주 공간이 있지만 자율주행에 포커싱을 맞춘, 혹은 자율주행이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오토파일럿의 어떤 혁신성이라던가 편안함, 정말 엔지니어도 인정하는 리프레시 모델에서 시트의 편한 착자감과 함께 보조금 100% 다 받는 수입 전기차의 이점을 누리고 싶고, 아이오닉5 풀옵션 금액으로 살 수 있는 롱레인지 모델의 AW 시스템과 14개 스피커와 서브우퍼 1개, 앰프 2개의 좋은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는 아이오닉5와는 다른 장점이 있죠.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바로 전 영상에서 아이오닉5의 시티 모빌리티의 시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기에 그와 좀 다른 의미의 시작을 알린 테슬라의 프로세서와 타사와의 성능 차이, 그리고 테슬라와 아이오닉이 추구하는 모빌리티의 다른 방향성의 옵션들을 얘기를 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좋은 경쟁을 통하여 더 좋은 전기차를 제공받는다면 그게 가장 큰 이득이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2년과 2023년에 더 좋은 모습과 옵션으로 쏟아져 나올 전기차들이 많기에 서두를 필요까지는 없을 듯 합니다. 시청해주시고 청취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